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 162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162페이지 예금 업무 일반 사항 관련된 내용인데요. 1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다. 자, 여러분들 제한능력자와 관련해가지고 자, 행위 능력이 원칙적으로 없는 것은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이고요.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고, 자, 가정법원에서 피한정 후견인으로 선고할 당시에 동의를 유보한 경우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기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네요. 2번 보시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은 자를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안 그러고, 자,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고, 자, 지속적인 그런 정신적인 결여 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이랑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선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까지 좀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같은 경우, 자, 우리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없이 예금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금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 이자까지는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원금만 반환하면 족하다. 그 3번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인 을은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당좌예금 거래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특별한 거래에서 제한 능력자로서의 어떤 단독 거래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십시오. 아무리 용돈과 같이 그 범위를 처분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당좌예금 거래 같은 경우는, 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모든 거래를 예금주인 본인과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우리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대리인에게 생기는, 자, 여러분 대리라는 것은, 자, 본인의 이름으로 그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대리인에게 그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번 잘못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7번 보시면, 자, 예금을 수입하는 경우, 자, 예금을 수입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대리인의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대리인지 여부를, 자, 확인해야 한다. 자, 우리가 입금은 누가 하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출금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대리인지를 알아야죠. 안 그러면 진정한 예금주가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 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7-1번 한번 볼게요. 예금의 중도 해지, 예금 담보 대출 같은 경우 면책 약관에 따라 통장 등을 제출받고 인감과 비밀번호가 일치한다면 금융기관이 면책된다. 자, 여러분 보시면 예금의 중도 해지, 담보 대출. 자, 이거 여러분 진정한 권리자에게 만약에 이런 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권리자의 어떤 권리가 많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좀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때는, 자, 선의 무과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까지 필요합니다. 즉 금융기관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선의 무과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선량한 주의 의무까지 다한 경우에만 면책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번 보시면 대리에 기한 예금의 중도 해지, 예금 담보 대출은 위임장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하였다면 금융기관은 면책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보시면 또 마찬가지 중도 해지, 다음에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금주에게 불리한 거래란 말이에요. 불리해 줄 수 있는 거래.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임장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면책과 관련된 내용들, 교재에 나있는 내용들, 진도별 모의고사랑 여기 뒤쪽에 핵심 문제, 문제화 시켜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OX 문제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나오는 것마다 그렇게 보기는 하겠는데, 한 번에 정리된 문제를 여러분 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예금주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자,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대리인이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고 법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임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한 것을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번은 임의 대리인 아닙니다. 10번은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1번 보시면 당좌거래 계약 시 회사의 신용상태, 행위능력이 특히 문제되므로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을 요구하고 법인의 존재 여부 및 대표자를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당좌거래 같은 경우는 뒤쪽에 나오지만 공동대표의 어떤 표현 대표 적용도 안 되고요. 반드시 그 법인 등록부를 진구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여러분 확인한다라는 거 11번 맞습니다. 12번 당좌 거래 계약 정도의 주요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예금의 경우 회사명, 당해 대표자 성명, 인감 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금 거래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예금 거래할 때도 뭐 이런 인감 증명서라든지 대표자 성명, 인감 이런 거 확인한다면 여러분들 신속한 거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거래할 때 반드시 대표자와 거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13번도 X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땡땡 회사 작은 부장,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이거는 회사,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회사와의 거래를 하는 거구나. 이건 개인의 어떤 예금 거래가 아닌 회사와의 거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기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번 보시면 회사와의 거래 시 땡땡 주식회사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반드시 땡땡 주식회사 그리고 직책을 써야 돼요. 땡땡 주식회사 뭐 영업부장, 작은 부장 뭐 이런 식의 직책을 써야 되는데 땡땡 주식회사 단순히 홍길동이라고 썼다면 이런 홍길동 개인이 아닌 땡땡 주식회사 명의로 예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개인의 예금인지 아니면 회사의 예금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14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5번 보시면 공동대표이사제를 두고 있는 경우 등기 후 거래한 자점 밑줄 시에 등기 후 거래라는 것은 미리 등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3자로서는 이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악의가 의제되고 악의가 의제됐다는 것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와 거래야 제3자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금융기관이 공동대표이사 중 어느 1인과 예금거래를 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선의인 이상 예금거래 유예를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보시면 자 표현대표, 요거는 표현대리라고 하고 표현대표라고도 하는데 자, 어느 1인과 예금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금융기관이 이때는 선의를 요구합니다. 금융기관이 몰랐다. 그러면은 뭡니까? 유예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아까 비교를 했게 당좌 거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기가 선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뭡니까? 유예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기출 지문도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동대표이사제를 둔 취지가 뭐예요? 한 사람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권한의 어떤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공동대표이사제를 줬는데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 위임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포괄적 위임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보는 게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은 포괄적 위임이든 개별적 위임이든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개별적 위임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학교 법인과 거래 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모두 교장이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이때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대해서만 학교장이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때는 학교 장 명의로 예금할 수 있다는 까지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18번 X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음에 19번은 했던 거고요. 다음 20번 보시면 아파트 입주자의 종신회, 동문회, 교회, 종중 등은 모두 부가가치법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면 대표자와 예금 거래 시 법인격 없는 사단, 그렇죠? 법인격 없는 사단, 자 이런 것 예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랬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라든지 종중, 교회 같은 경우는 자, 법인격 없는 사단이거든요. 법인격 없는 사단의 예금의 기속관계 뭐가 된답니까? 준총유가 됩니다. 합유는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20번은 X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장학재단, 예금거래 시 재단의 합유적. 자, 여러분들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권리 없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특별한 규정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그 장학재단 그 대표자 명의로 예금은 하되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합유적으로 기속되는 건 아까도 언급했듯이 조합입니다. 그래서 21번 X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설한 보시면 법인격 없는 재단 같은 경우는 자, 권리 능력도 없고 구성원도 없기 때문에 예금의 기속관계와 관련해서 준총유도 안 되고 준합유도 안 된다. 권리 능력 없잖아요. 그리고 구성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총유라든지 준합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나 회의나 종중 같은 경우는 구성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준총유가 되는 거고 조합도 마찬가지 구성원이 있는데 이때는 우리 준합유로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격 없는 재단 같은 경우는 준합의 준총유도 아니다. 다만 그냥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가지고 그냥 대표자나 관리자하고 그냥 예금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정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갑을병이 자 1억 원씩 출자해서 조합계약을 체결했다. 의무집행 조합원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자 원칙적 그냥 원칙만 기억합시다. 원칙은 조합에서 여러분들 예금 거래는 누가 조합원 전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합원 전원이 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예금 거래 뭐 출금 하나 할 때도 조합원들 다 모여가지고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번거로우니까 업무집행 조합원이라는 사람을 둬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만 잘 기억하면 돼요. 원칙은 조합원 전원이 함께 거래를 해야 된다. 예금 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3번 요거는 뭐 여러분들 조합인데 준총유 틀리죠? 합유죠. 준합유, 합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준자 들어가는 거랑 그냥 총유랑 그다음 합유랑 준합유랑 이 차이가 뭐랬습니까?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여러분 합유, 총유 그런 것들이고 준자가 들어가면 소유권 이외의 대상이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굳이 그걸 여러분들 안 따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예금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의사표시라는 것이 통설이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채무의 변제라는 것이 변제인 것이므로 변제에 의하여 예금 채무는 소멸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이게 좀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금주가 금융기관에서 예금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걸 의사표시라고 보지 않고 의사통지라고 봅니다.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 표시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의사통지라는 것은 자 우리 법률에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 이러한 법률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까지 몰라도 되더라도 자 24번은 여러분들 그냥 의사통지 변제에 의해서 예금 채권은 소멸한다. 예금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통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에 의사통지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구편 금융에서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5번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예금 거래를 할 때는 예금주 명의는 자 공공단체 출납은 출납은 명의로 만약에 해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비리 저지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명의 자체는 자 국가단체 공공단체로 하되 그러나 거래 상대방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금 채권은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나와서 이를 수령한다라는 점. 예금주가 누굽니까? 돈을 받을 사람, 즉 채권자잖아요. 채권자가 직접 와가지고 돈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지참 채무가 아니라 무슨 채무? 추심, 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심 채무. 지참은 뭡니까? 채무자가 들고 가서 채권자에게 주는 걸 우리가 지참 채무. 그래서 우리 보험금 관련해가지고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계약 관련해가지고는 보험계약은 지참채무. 그리고 일반적인 지명채권, 일반적인 채권도 지참채무입니다. 다만 이 예금계약과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추심채무라는 거 그거 좀 명심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27번 무기명 그러니까 이름 아무나 자 이러면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예금입니다. 무기명 예금의 경우 장소에 정함이 없으면 당연히 그 영업점에서 예금을 지급한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CD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경우는 자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지인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면책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8번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 금융기관이 예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해서 선의로 예금을 지급했다. 그럼 설령 그 청구자가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급은 유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면책 그러면 반드시 뭐 선의와 무과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만 있으면 안 되고 무과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말장난 같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인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일단 선의 무과실 필요한데 자 과실이 없어야 된다. 만약에 금융기관이 면책되려면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건 맞는 지문일까 틀린 지문일까요? 그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근데 선의여야 한다? 그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선의 무과실해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선의, 무과실 그 범위 자체에서 무과실의 범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자, 무과실이라는 말은 당연히 선의가 아니라는 까지 포함이 되지만 선의라는 말은 뭡니까? 선의, 무과실 이렇게 됐다고 할 때 자, 무과실이면 선의도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선의, 무과실 역시 같은 말이고 근데 선의만 있으면 뭡니까? 선의는 알지는 못했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학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데 이 파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면책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선의, 무과실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번 금융기관 수납 직원인 갑은 예금통장 소지하고 그에 찍힌 인형과 같은 인장 및 신고된 비밀번호에 의해서 예금을 청구하는 을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자인 것으로 믿고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 이때 을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자, 절치 비밀번호 아래된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자, 이중 취급할 책임이 없다. 이게 바로 진정한 여러분들 금융기관의 면책 그 실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 통장에다가 비밀번호 적어 놓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나쁜 사람들이 자, 우리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통장을 가져다가 뒤에 있는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금융기관에서 그 예금 인출을 해서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슬퍼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 기사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 금융기관으로서는 비밀번호 확인하고 그리고 또 뭐 가족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물을 수 있겠고, 어쨌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노력, 어느 정도 주요 의무까지 다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의 무과실이다. 그럼 금융기관은 면책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이 절도한 사람이라도, 자, 이 사람이 절도자든 뭐 관계 있는 사람이든 그것은 여러분 금융기관이 알 바가 아니에요. 다만 자, 우리 예금 통장을 소지하고 그 예금 통장에 찍힌 뭐 비밀번호 확인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뭐 취해야 될 조치 정도를 취했다면 금융기관은 충분히 면책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경우에는 자, 그 진정한 예금주는 그 절도범이 있잖아요. 그 예금 인출을 한 절도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뭐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든지 그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절도범에게 돈을 줬다면 그 진정한 예금주에게 그 다시 한번 이중으로 그 예금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 31번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서는 예금통장 소지하고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책임을 면한다. 근데 책임 면한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선의 무과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빠졌네요.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2번, 33번은 표현상속인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표현상속인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진정한 상속인처럼 보여요. 그냥 실제로 상속권이 없는 그런 상속인인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 예금통장 소지하지 않더라도 자, 이거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표현상속인 경우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상속인이라고 정당하게 신뢰하고, 그 다음에 과실이 없다. 이때 봐요. 선의 무과실이란 말 안 했죠. 그냥 과실이 없더라도, 과실이 없어도 선의 무과실이랑 같은 말이에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예금 통장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표현상속인, 전부 채권자, 그 다음 추심 채권자 같은 경우는 예금 통장이나 소지가 하지 않더라도, 예금통장의 소지가 없더라도 채권자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면 면책된다라고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 같은 경우 보시면 아들인 병이 있으나 어릴 때 헤어져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갑과 을이 교통사고를 죽자 갑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 정은 예금채권에 청구하려고 금융기관에 했다. 이때 정은 예금통장이 없더라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경우 채권의 준점자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갑, 을, 병, 정. 그러면 갑과 을,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럼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그 직계 비속이 자, 병과 정이 상속 제1순위거든요. 근데 병은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을이 돌아가셨더라도 자, 이게 만약에 병을 어떤 뭐 실종 선고라든지 어떤 뭐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면 모를까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권리 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갑을의 어떤 예금 채권과 관련해서 자, 여기는 2분의 1씩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정이 자, 모든 것을 자, 찾는다 하더라도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자식인 것처럼 우리가 아주 진정한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병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정한테 모든 그 예금 채권을 다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뭡니까? 병이 돌아와서 내 몫인 2분의 1은 왜 줬어? 라고 하더라도 면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4, 35번 서명하고 인감은 차이가 있죠. 서명은 자, 우리 신입사원들 그런 분들이 그냥 숙련된 금융기관 종사자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 신입사원들도 충분히 전체적으로 외형상 유사한 거 판단하면 좋고요. 다만 인감 대조할 때는 숙련된 금융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충분한 대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뭐까지는 필적 감정까지는 할 필요 없다. 필적 감정까지 하면 뭐 매번 여러분들 우리 인감 대조할 때 그 필적 대조하는 분 전문가를 뭐 부르든가 아니면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더 들 거고. 그래서
34, 35는 한 번에 묶어서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보시면 자 선의 무과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그게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자 선의 무과실이 필요한데 자 이때 무과실이라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뭐 알지 못한다. 자 이 사람이 진정한 아니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거치지 않고 좀 더 이 사람이 진정 적극적인 어떤 수령 권한이 있음을 믿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 예금주 본인에게만 지급하는 특약이 있다? 그러면 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감이나 비밀번호를 일치하다고 제3자에게 지급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때는 반드시 뭡니까? 본인에게 의사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지급해야 되고 정말 뭐 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37번 X 되고요. 다음에 예금주의 청구에 의해서 금융기관의 예금 지급, 예금계약, 소멸 아까 우리 봤지만 요 성질이 뭐랬습니까? 의사, 통지, 그리고 변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보시면 기한부 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예금주가 기한 이익을 포기하고 응하는 것이어서 예금주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 주의 그렇죠. 예금주 본인에 대한 확인의 주의 의무는 더욱 가중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금을 지금 해지한 경우잖아요. 중도 해지. 그러면 진짜 진정 그 예금주 본인이 이 해지를 원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까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다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네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금주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응하는 것으로서 요 말이 틀렸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폰뱅킹 할 때 자 우리 자금 이체 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 등록할 때 그러니까 등록 당시 재반사까지 고려하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고 41번 부득이 편의 지급을 할 경우에 예금주에 한해서 지급하고 종업원 등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한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금융기관에서 주의 의무를 다 한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융기관이 착오로 만약에 돈을 자 100만 원 원래 만기 시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돈을 잘못해서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나는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록 안 줄 경우에 자, 형사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조금 세부적으로 좀 나간다면 자 우리 집에 와서 돈을 확인한 다음에 100만 원이 초과로 지급됐다는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자 금융기관에서 그 돈을 지급할 때 100만 원을 더 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이 경우에는 자 기망으로 봐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175페이지 금융상품 보겠습니다. 자, 금융상품이 여러분들, 자, 이 문제, 개인적인 문제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 교환 자료로 나눠드렸던 그 표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금융상품 파트는 표가 되게, 그 내용이 빠진 것 없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그냥 확인하시면서 계속 비교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표를 보지 마시고, 공통되는 거, 그냥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것들은 뭘까? 우체국에서는 어떤 상품을 취급하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 보호 같은 거,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같은 거, 그런 것들 비슷한 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리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여러분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보셨던 분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컴퓨터 일반 쪽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만약에 소요되는 그런 파트, 과목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다른 쪽에서 여러분 최대한 시간을 좀 절약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좀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암기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이해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보시면 보통 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시장금리, 수시부 입출금식, 입출금 예금, 단기 금융상품펀드, 어음관리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유동성확보가 쉬운 상품에 속한다. 자, 여러분들 수시 입출금 예금. 자, 여러분들 보시면 6가지 있었잖아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해가지고 요 순서대로 여러분 암기하는 게 교환 자료대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자, 정기예금, 정기예탁금, 실세금리형
금리 연동형 정기예금,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그다음에 양도성 예금 정서, 환매 적금부 채권은 적은 돈을 매월 저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예치식 예금이잖아요. 그래서 2번 X 보시고 3번 보통예금, 저축예금, 통상적 연사의 이자, 연사에는 저축예금이고 보통예금은 연 2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개를 좀 비교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뒤에 핵심 문제, 그 비교 문제,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비교 문제들 나와 있으니까 그 한 문제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아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차이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4번 보시면 가계당자예금, 가계수표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자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일반 당자예금과 달리 무이자인 것이 특징이고 가입 대상은 제한이 없다라고 되네. 자, 여러분 틀린 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오히려 요거는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여기는 이자가 지급되는 가계 우대성 요금을 예금이다. 그렇게 좀 하나 보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가입 대상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이거 신용 상태, 그러니까 신용이 되게 불량한 사람이 이걸 해버리면 여러분 이런 어음이라든지 가계 수표가 이게 발행이 돼가지고 여러분 전전 유통됐다 나중에 부실 수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용 상태가 양호한 개인이나 자영업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시면 그 개인과 이런 자영업자 그 중에서 신용 상태가 양호한 그렇게 제한이 된다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 것 4가지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관련해 가지고 2가지 그 다음에 예치식 예금 그 2가지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죠? 단기 금융상품펀드랑 어음관리계좌 이게 예금 보호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치식 예금 같은 경우는 그 양도성 예금 정서랑 환매 적금부 채권 그게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보시면 자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들은 은행의 보통예금과 유사한 보통예금과 유사한 게 아니라 자 저축예금과 유사한 우리 자립예탁금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말장난 같지만 그냥 여러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 좀 요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 7번 보시면 CMA 어음관리계좌 같은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을 보호하고 있지만 증권회사의 경우는 보호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요 경우는 자 종합금융회사랑 증권회사 구분하셔야 되죠.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요. 종합금융회사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8번 저축예금의 경우 일반 가세 즉 15.4% 다음에 비가세 종합저축 중 선택 가능하지만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우체국은 뭡니까? 뭐만 적용한다? 일반 가세만 적용된다라는 거 이렇게 맞는 지문이네요. 아까 9번 보시면 가계당자예금 예치 한도는 제한이 없지만 그렇죠? 돈을 갖다 얼마나 넣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발행 한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행 한도가 여러분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부실수표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는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자영업자는 500만 원 이내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9번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우리 저희 방금 봤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번 보시면 자산운용회사가 여러 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주로 양도성 예금 정서, 기업어음, 잔존만기 1년 이하의 국채 및 통화안전증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하는 자 채권 투자 신탁 상품입니다. 채권 투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우리 뭐란다? 어음관리 계좌다. 자 여러분 어음관리 계좌랑 좀 많이 여러분 헷갈리는 게 그 단기금융상품펀드 있잖아요. 단기금융상품펀드랑 어음관리 계좌는 표에 박스에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운용회사가 여러분들 뭐 투자 자금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 이런 국채라든지 CD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배당하는 채권 투자 신탁 상품을 우리가 자 단기금융상품펀드라고 합니다. 단기금융상품펀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금융상품 그럼 어음관리계좌는 자 아까 봤지만 예금자 보호와 관련해서 종합금융회사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증권회사 에서 고객의 예탁금을 어미, 국공채 등 단기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해 운영하는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금융상품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산운용회사, 그 다음에 종합금융회사, 증권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좀 구분을 하십시오.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들랑 어음관리계좌는 2개를 반드시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기출에도 여러분들 이런 상품을 내놓고 요거와 관련되는 상품 이름은 하고 나온 다음에 다른 건 여러분들 크게 뭐 어렵진 않을 건데 요 11번 같은 경우는 잘 체크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2번 일반가세 소득세 14%, 그 다음 지방소득세 1.4%,
더한 15.4%. 이게 바로 일반 과세, 일반 세율이죠. 비과세 종합저축, 노인, 장애인, 독립,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3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자, 이건 조금 말장난 같은데, 자, 우리 비과세, 예전에 세금우대 저축이라고 해서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됐었거든요. 그 세금우대가 빠지면서 우리 비과세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5천만 원 한도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음 13번 보시면 가계당좌 예금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마다 한 계좌씩 거래가 가능하고 예금 잔액 부족 시 대홀한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일단 중단한다면 잠깐 보신다면 가계당좌 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마다 한 개의 계좌씩 거래가 가능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융기관 통틀어서 한 개의 계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예금 잔액이 부족 시 대월 한도 범위 내에서 자동 대월은 가능하다. 근데 가계수표는 예금 잔액이 대월 한도 내에서 발행하며 초과 시에는 거래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 자,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뒷부분 내용으로 맞는데 앞으로는 모든 은행에 걸쳐서 1인당 한 개의 계좌의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금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대월 돈을 빌리는 게 가능합니다. 자동 대월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래 실적 양호한 경우는 소액 가계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그 다음 가계수표는 예금 잔액 및 대월 한도 내에서 발행을 하는데 만약 초과하면은 거래 정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거래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꼭 그 수표 발행했던 것보다 지금 안에 통장에서 잔액이 부족하다. 그럼 바로 거래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건 나름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한번 꼭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다음 무이자인 일반 당좌 예금과는 달리 이자가 지급된다는 가계 우대성 요불 예금이다. 그건 우리 앞에서 봤던 거니까 가계 당좌 예금 특징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보시면 단기 금융상품들은 은행의 MMD, 증권사 CMA가 경쟁상품 맞네요. 증권계좌와 연결하여 대기자금을 내지 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다음 유동성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잔존 만기 90일 이내, 그죠? 우리 전 시간에 봤지만, 자, 우리 단기 금융 시장이면 아무래도 리스크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잔존 만기를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정기적금에 대한 설명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자유적금, 이것도 정기적금하고 비교하셔가지고 그냥 개념이니까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17번 같은 경우 자유적금은 월별 1천만 원 정도의 제한이 있으며, 그렇죠? 계약기간 3분의 2 경과 시에는 이미 적립한 금액을 3분의 1이 아니라 뭡니까? 2분의 1 이내에 입금만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잘 아시겠죠? 하나, 둘, 3등분 한다면, 자, 여기가 만약에 제가 3분의, 요 2지점이에요. 3분의 2지점에, 자, 2천만 원을 제가 이미 납입을 했다면, 여기는 얼마만큼?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세 등분 중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에 뭡니까? 절반. 그래서 2분의 1인 1,000만 원 이내에만, 1천만 원 이내만 예금이 가능하다, 입금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7번은 2분의 1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8번 보시면 정기적금의 경우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율이 적용되고, 만기 후에는 적용금리가 가입 당시 또는 만기일 당시 약정이율의 2분의 1 이하로 크게 낮아진다. 자, 이거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눈에 띄는 지문은 아닌데, 근데 혹시나 해서 여러분 넣었던 거니까 한번 확인하십시오. 근데 앞에 거는 여러분 당연히 그걸 아실 거예요. 적금을 넣었는데 중간에 해지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약정에 했던 것보다는 낮은 중도 해지율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기까지 여러분들 다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자, 낮은 중도 해지율이 적용되고, 근데 만기 후에는 적용금리가, 자, 여러분들 만기가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랬습니까? 예금을 찾아라 했잖아요. 예금을 찾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우리 처음에 가입했던 그 약정된 이자 그대로 지급되느냐? 그건 아니고 2분의 1 이하로 크게 낮아지니까, 그래서 그 돈을 찾은 다음에 다른 예치식 상품에다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또 사용을 해야지, 그냥 그대로 둔다고 처음에 우리가 약정했던 정기적금의 이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보시면 원금을 안전한 자산에 운영하여 만기시 원금 보장, 장래 지급할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연동한 거, 주가지수 연동 맞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박스 한번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시장금리 수시 17금식 예금 MMDA 같은 경우 판매 조건은 채권, 양도성 예금 증수 등 다른 단기 시장성 상품에 비해서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높은 게 아니라 낮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수시 17금식 예금이잖아요. 그럼 뒤쪽에는 RP나 CD 같은 우리 예치식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양도성 예금 증서는 은행이 양도성을 부여하여 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 기명 할인식이 아니라 무기명 할인식,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문제가 참 많죠. 문제가 참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번 양도성 예금 정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자 수익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일단 만기되더라도 여러분들 뭐 이자 수익 따로 없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현금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유통시장에서 내다가 팔면 되잖아요. 그 차익만큼 여러분들 우리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성 예금 정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현금하고자 할 때는 중도 해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중도 해지가 아니라 우리 유통시장에 팔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 정기 예탁금 같은 경우는 자 모든 은행에서 지급자 정기 예탁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제2금융기관이라는 뭐 신용, 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이런 쪽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1금융기관 모든 은행에서 지급 가능한 거 아니고 그리고 예금자 보호 됩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는 별도의 기금에 의해서 여러분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라는 거 그거 좀 확인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24번 정기 예금에 대한 의미로서 읽어보시면 자 적합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장기. 그래서 자 여기 나오는 우리 장기는 정기 적금,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장기 상품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5번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신용협동기구들은 정기 예탁금을 지급함으로 정기예금은 따로 다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거 개정판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우리 얘네들도 뭡니까? 정기예금 다루게 됐다, 추가가 됐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번 보시면 정기예금, 정기예탁금, 시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양도성 예금정서, 환매조건부 채권 등의 거치식 예금 중에 괜히 읽었네요. 다 거치식 예금인데 어쨌든 거치식 예금 중에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은 뒤쪽에 두 개죠. 그래서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 것 수십조금씩 예금에서도 6개 중에 뒤쪽에 2개. 다음 예치식, 거치식 예금에서도 예금 보호되지 않는 것 뒤쪽에 2개. 그래서 RP, CD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1번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한 의의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의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고 그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자를 가산하에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막 채권을 갖다가 많이 사들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돈의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습니까? 우리 고객들에게 팔고 대신 고객들을 판 만큼 다시 우리가 그것을 사드리겠다. 그때는 이자를 붙여서 사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RP, 환매조건부 채권인데 이거는 여러분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장기 금융상품 아니다. 장기는 뭐라 했습니까? 정기예금과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32번 정기예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물론 이게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가입 대상은 여러분 조합원이라든지 준회원, 준조합원, 회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 가입하면 그 회원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수험상으로는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3번 자 실세금리 연동형 당연히 금리가 오를 때 하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34번 정기 예탁금 경우 2018년도 말까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지만 자 농어민 저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 1.4%를 부담한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던 그 5천만 원 그 관련해서 별도 기금에서 우리 보고된다라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랑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정기 예탁금 같은 경우 2018년도 말까지 자 이거는 5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그래서 이거 5천만 원이 아니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농어민이나 저소득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라 이때 뭐다? 농어촌 특별세 1.4% 부과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5번 그 환매조건부 채권하고 양도성 예금정서 개념 보시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36번 보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한, 기업, 우리, 하나농협 이런 등의 어떤 은행에서 취급하고 매월 약정일에 일정 회차 납입을 하면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면 민영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이런 청약예금, 부금 성격의 추가 종합통적 성격의 입주자 저축이다. 자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 좀 개념을 좀 확인하는 점에서 여러분 그대로 낸 거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37번 보시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 우리 이때는 나이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주 이거랑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 19세 이상이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예, 연령에 관계없기 때문에 0세 어린 0세부터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입금 해차별, 자, 1만 원 이상, 자, 100만 원 범위 내 5천 원 단위 매월 자유롭게 불이익. 매월 자유롭게 불이익 5천만 원 했지만, 자, 1만 원 이상이 아니라 2만 원 이상 50만 원이 합니다. 2만 원에서 50만 원. 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죠. 5천 원 단위로 그렇게 자유불입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해서 우리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주는 연간 납입금의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자, 이거는 약간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들 좀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근로소득이 없는 자나, 그렇죠? 근로소득이 없는 자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우리 소득 공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 공개가 되려면, 자, 근로소득 있는 자로서 연간 7천만 원이고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돈 내에서 40%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최고는 96만 원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번에 또 바뀌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 우리 소득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금을 갖다가 여러분 담보로 적금 안 깨고 어떻게 합니까?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당연히 확실한 그 담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40번 정기 적금의 경우 필요시 적금을 담보로 납입한 적금 잔액의 일정 범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맞죠? 근데 이때 통상 납입한 적금 잔액의 80%가 아니라 여러분들 확실한 담보가 있는데 80%까지 할 필요가 없죠. 95%까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186페이지 보시면 41번 예금 보호되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2번 보시면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채, 지방채 등 우량채권을 대상으로 투자되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그렇죠? 이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안 되지만 국채 등의 우량채권을 대상으로 투자를 한다면 안정성이 높겠죠. 그리고 대부분 만기가 지난 후엔 별도 이자를 가산해주지 않는 특성이 있는 상품, 자, 이게 단기 금융상품 펀드 MMF 이렇게 됩니까? 좀 잘못됐네요. 자, 42번 요건 지금 잘못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채, 지방채 등 우량채권을 대상으로 투자되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이고 대부분 만기가 지난 후에는 별도 이자 가산해주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 자, 이거는 자, MMF가 아니라 한매조건부 채권, 한매조건부 채권입니다. 한매조건부 채권.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43번 보시면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가계당기예금, 시장금리, 수시입시금식 예금, 단기 금융상품펀드, 업무관리에 대한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저축예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수시입시금식, 그 다음에 HC, 그거 여러분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보통, 저축, 정기. 정기예금은 여러분들 뭡니까? HC, 거치식이잖아요. 그런데 가계당자, 다음 MMDA, MMF, CMA 같은 경우는, 자, 수시입시금식 예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저축 예금이 아니라 정기 예금,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보시면, 자, 44번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CMA, 즉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업 및 국공채 등에 운용하여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준 실적 배당 금융상품, 그래서 예탁금의 제한이 없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거다. CMA, 어음관리 계좌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5번 보시면 단기 자금 운용 유리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기는 여러분들 정기 예금, 정기 적금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매조건부 채권 30일 이내에 중도 환매했다. 그럼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 적용받게 되고, 만기 지난 후에는 약정 이자 외에 별도 이자는 안 줍니다. 그래서 별도 이자 가산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택청약저축은 가입한 날로부터 주택 입주자로 선점된 날까지, 그때가 이제 계약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입주자, 아파트 우리 당첨되는 그 순간 까지 계약 기간이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요거는 자, 예금자 보호는 됩니다. 근데 이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별도로 보호해 준다라는 점에서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48번부터 여러분들 저기 57번까지는 자 이거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들 묶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히려 시험에 저기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런 문제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전체 내용들을 비교 정리해서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꼭 좀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8번 보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자 뒤쪽에 볼게요. 취급기간 은행과 우체국 아니요 가계당자예금은 어디만 은행에서만 가능하고 우체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 49번 해서 한번 보시면 보통 저축 가계당자 시장금리 수취 입출금시 예금은 모두 일반 가세 비가세 종합저축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우체국은 일반 가세만 적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요거 그 일반 세율이 무조건 적용되는 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가계당자 예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통 저축 그다음 시장금리 수취 일시금시 예금은 자 일반 가세냐 비가세냐 선택 가능하지만 가계당자 예금 같은 경우는 자 일반 가세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요거는 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이 보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확인 한번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계당자 예금, 시장금리 수취 입출금시 예금은 뭡니까? 수취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잖아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51번은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2번도 여러분 개념일까 확인하시고 53번 자 엄관리계좌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에서 취급한다. 근데 은행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53번은 은행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54번, 55번.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자, 내용 그냥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56번,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이런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연동한 파생 상품이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요. 뭐 지급해야 될 이자를 가지고 여러분 노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은 보장되고 장래에 지급할 이자 일부 또는 전부를 여기다 투자를 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것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표에서 왼쪽에 그것들 있잖아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 보통예금, 저축예금, 그 다음 자유적금, 정기에 닦으면 안 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 5개 있잖아요. 왼쪽에 2개, 한 개, 2개죠. 2개, 한 개, 2개. 어쨌든 뭐 여러분 정기에 닦으면 빼면 되니까 그거 5개랑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니까 MMDA, 즉 시장금리 수취 입출금식 예금 그리고 RP, 판매조건부 채권 그렇게 보면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거다. 꼭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 예전에 기출에도 여러분 우체국에서 다루고 있는 상품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기출이랑 지금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 상태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보통예금 뭐죠? 보통예금 저축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그 다음 정기적금, 자유적금,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에 닦으면 안 해요. 이렇게 5개랑, 그 다음 시장금리 수취 입출금식 예금이랑, 그 다음에 판매조건부 채권, 요거는 뭐다? 우체국에서 다룬다. 자,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시다면, 자, 우리 뒤쪽에 나오는 거,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금융상품. 그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은 뭐 문제 찾는 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꼭 좀 이 파트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전자금융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